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늘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면닷컴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챕터인 선택형 학습장애와 교육의 기출문제를 볼 차례죠. 이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강론으로 출제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답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1번 학습장애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학습장애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 정의를 간략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내적 원인 때문에 학습 기능과 학업 성취 영역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학습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학습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듬, 말, 주지, 기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수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자리값에 따라 숫자를 배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자리값은 뭐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음소를 듣고 구별하거나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서는 학습 기능인 지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음원인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기와 관련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비언어성 학습장애 특성이 언급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회적 기술 같은 경우는 비언어성 학습장애 특성이기 때문에 일단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주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집중과 관련이 있죠. 주의 집중. 그리고 5. 수학 알고리즘을 단계를 잊어버리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수학 때문에 수학이라고 봐도 되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1번과 2번과 4번, 5번은 우리가 장특법에서 봤던 정의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바로 비언어성 합장에 나오네요. 자, 비언어성 합장의 특성과 교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언어성과 비언어성을 나눌 때 뇌의 편제와 편측화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비언어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대뇌 방구의 문제라고 보면 되고 우측 대뇌 방구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측 대뇌관과 관련된 특성들을 본다고 하면 좌측이 지금 언어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찾아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오는 4번. 나머지는 전부 다 언어 외쪽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면 언어와 관련된 이 4번을 찾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1번과 2번과 3번과 5번에 나와 있는 비언어성 합장의 특성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불안, 우울 등의 감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 기술을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또 나옵니다. 사회적 기술의 어려움이. 그리고 세 번째, 전체와 부분의 공간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습하기 전에 선행조직자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와 그리고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선행조직자를 제공하면 좋겠죠.
그리고 5번, 논리적이고 복합적인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습 자료를 논리적인 순서로 세번해서 제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비언어 사업장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2009년 이전에 선택형과 서답형이 같이 나올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진단평가와 관련된 진단 모델 중에서 브리치 모델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브리치 모델도 나오고 그리고 13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인지처리 결합 모델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재 만원 모델이 현재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처리 결합 모델도 예전에는 나왔다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중재 반응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책에 따라서는 의례적 중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교사는 학습장의 의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례적 중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중재 반응 모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의례적 중재로서의 중재 반응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거 모두 고르면 되겠네요. 기획 A가 보이는 인지 결합 문제를 측정해서 그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 인지 결합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 처리 결합 모델과 가까워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인지 결합도 확인해야 되고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도 확인을 해야 명백한 인지 처리 결합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중재 반응 모델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중재에 대한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진전도를 모니터하는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좀 엄청 중요하죠. 기출 문제에서는 RTR을 얘기할 때 이 진전도를 늘 얘기하고 이 진전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BM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디귿 연구에 기반을 두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습 전략이나 중재를 도출해서 사용한다. 이것도 늘 맞는 말이 되죠. 그리고 리을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조기에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별을 위해 학생이 실패를 기다리는 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늘 얘기하는 브리치 모델과의 비교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미음, 학습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능검사를 통해 지능지수를 파악하고 같은 학년 수준의 학업 능력이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치 모델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보기 나와 있는 이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진단 모형을 물어봤고 그림을 보니까 전체 학급 학생과 그리고 이렇게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소집단과 그리고 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소집단과 문제를 보이는 지혜의 성취를 비교한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RTI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는 다른 교과목에 있는 문제가 없는데 읽기 어려움을 보여요. 또래들보다 2년 정도 낮은 수행을 보이는데 학자가 아닐까요? 이거는 브리치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최 교사, 최근에는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 대안적인 진단 모형을 사용해요. 효과가 검증된 읽기 방법으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그림 같은 양상을 나타내면 학습장애를 판단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재 반응 모델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자, 1. 지혜에게 기대하는 학업 성취 수준과 실제 학업 성취 수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학습장애로 진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치 모델이죠. 이 브리치 모델 중에서도 브리치 모델 중에서도 학년 수준 편차 공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혜가 또래 집단에 비해 수행 수준이 낮고 진전도가 느린 현상을 모두 보이면 학습장애를 진단한다. 눈에 띄는 건 수준과 진전도라고 얘기하죠. 이 진전도 같은 경우는 책에 따라서는 발달률, 또 반응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중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이중 불일치 현상으로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RTI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지혜의 진행지수의 기초에서 설정된 기대 수준 범위에 실제 성취 수준이 포함되지 않으면 학습장애로 진단한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누가 보는 것처럼 불일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불일치 같은 경우도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류에서 지능지수를 고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학년 공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지혜의 인지적 처리 과정 특성을 분석해서 학업 성취가 문제가 지혜의 심리 처리 과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점으로 진단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지 처리 결함으로 볼 수가 있죠. 자, 5번, 지혜의 잠재 능력 점수와 성취 수준 점수를 표준 요소로 바꾼 후 그 차이가 1, 2 표준 편차 이상으로 나타나면 학습장애로 진단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일치 중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표준 점수 비교 공식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박교사는 일반학급 최교사와 협력해서 연산 영역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3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를 하였다. 아래는 두 교사가 교육과정 중심평가를 통해 중재된 반응을 수집한 데이터이다. 중재 반응 모형에 근거할 때 아래 데이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같은 어려움을 겪는 3명이라는 거. 근데 3명을 할 때 뭐 어떤 평가를 했다고? CBM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RTI 같은 경우에는 CBM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많이 사용하죠. 특히 2, 3단계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소집단으로는 2단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단계 내용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현재 어려움은 단기 기억력의 결함에 기인하므로 기억수를 가르친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주차 그리고 10주차 내용을 본다고 하면 학급 평균 점수에도 택도 없고요. 새 학생의 목표 점수에도 택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학생 중에서도 제일 지금 발달률이 낮은 또는 진전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CBM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중재에 대한 반응이 없다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 3명 모두 성취 점수가 향상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증거 기반 교수 방법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상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목표 점수에 만족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은지 같은 경우에는 얼추 목표 점수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리고 민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말고도 좀 더 추가적인 교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화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수 방법들을 더 하면 좋겠죠.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방법 그대로 쓰면 얘는 답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진전도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현재를 수학 연산 학습장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판별이 다른 말로 적격성 또는 적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RTI를 의례적 중재를 봐요. 그러면 의례적 중재를 보고 그리고 이거를 2단계로 본다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의례적 중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진단평가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를 편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 2단계를 봤을 때 3단계를 해봐야 되잖아. 그렇게 봤으면 당연히 3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 은지의 반응 점수를 목표 및 학급 평균 점수와 비교하면 이중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중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수준과 그리고 반응률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표와 학급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일단 수준 낮아요. 근데 진전도 그리고 반응률을 본다고 했으면 이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 지금 목표로 본다고 하면 약간 낮은 거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낮잖아요. 그래서 학급 목표로 보면 택도 없다고 할 수 있고 학생의 목표 점수를 본다고 하면 약간 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금 가장 적절하지 않는
층위를 본다고 하면 또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뭐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민수의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활동을 간헐적으로 제공한다. 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점수 이상을 내용을 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4번과 3번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지만 아닌 내용, 확실하지 않는 내용을 지어나간다고 하면요,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번과 4번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6번 문제를 볼게요. 인지 처리 결합 모델이죠. 그래서 이 인지 처리 결합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인지 처리 결합 요인을 찾는 내용이 시험 문제 주로 나옵니다. 자, 다음은 학생들의 인지 처리 과정 변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 일부를 T점수로 완성한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 기억, 리을 중 옳은 것말을 있는 대로 고른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김 교사, 우리 학급에는 읽기 학습 장애로 의심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인지 처리 결합 과정 변인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보았어요. 자, 결과를 보니 기억 일반 학생들의 T점수는 A, B, C 영역 모두에서 평균 이상이고, 여기서 재밌는 건 T점수잖아요. T 같은 경우에는 평균 N이라고 표현하죠. M은 얼마? 50이 되고요. 그리고 표준편차 ST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A, B, C 모두 다 뭐라고 한다고? 5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B 영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니은 IQ 70 이상, 75 미만 읽기 부진 학생들의 A 영역 결과는 하위 2%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IQ 70 이상, 75 미만의 읽기 부진 집단이 34.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이거 T점수이기 때문에 30에서 40 사이라고 볼 수 있죠. 30에서 40 사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SD에서 마이너스 1S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던 표준 점수와 100분위와의 관계표를 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2.28에서 15.87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잖아. 그렇게 봤으면 여기 하위 2%에 해당한다는 뜻은 마이너스 2 SD 이하라는 소리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 C 영역은 읽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처리 과정 중 변인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럼 C를 보시면요. 어차피 일반 학생은 빼고 못하는 애들을 보면 IQ 75 이상 그리고 70에서 75 미만 애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인지 능력과 별개로 이 부분을 못하는 것은 학업 성취로 바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못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지금 읽기를 못한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 되고요. 리을, 만약 읽기 학습과 관련된 인지 처리 과정 변인들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중등 과정에서 읽기 학습 장애 선별을 위해 읽기 중지에 대한 반응 결과를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겠네요. 즉 중지에 대한 반응 또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실패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다른 진단 모델에 비해서 훨씬 빨리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학장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합니다. 늘 얘기했던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관련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읽기 이해 및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박 교사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을 새 학생에게 주도하기 위한 교수활동이다. 각 학생과 교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수, 은지, 주예와 관련된 이 용어들을 봐야 되는데 이 용어들을 보니까 읽기, 이해와 관련된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어를 보니까 김혜원 선생님 책, 우리 교재에 있는 용어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김혜원 선생님 책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특정한 책들을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을 번역한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단어 제의 같은 경우는 뭐와 똑같다고? 단어 인지와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음원 인식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단체에서는 읽기 이해와 관련된 5가지 변현으로 음원 인식을 얘기하지만 김혜선 책 같은 경우는 읽기 선수 기술의 하위 영역으로 얘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 개념으로 교수 활동을 보시면 민수, 날씨에 관한 문장을 읽고 해당하는 그림을 찾게 한다. 꽃의 모양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3개의 문장을 읽고 그림 수술을 찾게 한다. 이거 해당 내용을 읽고 이해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읽기 이해라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은지, 몇 개의 학원품을 제시하고 지로 시작하는 것을 찾게 한다. 자와 추를 만들 수 있는 4개의 자 카드를 제시하고 자를 만들게 본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음원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낮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 그리고 이거를 조작하기 하는 활동. 그리고 주에 신발장에서 자신의 이름표를 읽고 신발을 찾게 한다. 교실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들어있는 조용히를 지적하고 읽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용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읽고 그것을 뜻을 알게 하는 거. 이 같은 경우는 단어 제인과 관련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도 꽤 나왔죠. 그리고 8번 문제. 자, 단어 인지와 관련된 교수법인데요. 자, 낱말 읽기를 지도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장교사가 사용한 교수법과 관련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교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 글자를 만들어 보아요. 니은과 아를 읽고 나. 자, 잘했어요. 미음과 우를 들고 무. 자, 이 같은 경우는 해독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 없는 걸 찾아야 되는데 해독 중심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분석이잖아요. 1. 구조화된 교수 자료를 사용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 당연히 구조화되겠지. 그리고 2. 음운소의 분석 및 결합 기능을 가르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분석, 파닉스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3. 문자 해독과 관련된 개별 기능을 가르친다. 네, 이 개별 기능을 가르쳐가지고 결국에는 읽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과 4번 같은 경우는 연결되도록 생각하시면 되고 문자 해독과 관련된 개별 기능을 가르치니까 이거는 상향식 접근입니다. 그리고 5. 의미 중심 접근을 통해 문자 해독 기능을 습득시킨다. 알다시피 이거는 의미 중심이 아니라 해독 중심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틀린 내용도 5번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9번 문제. 다음은 대화 내용을 읽고 최 교사가 제안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읽기 지도법을 쓰라. 근데 이 청각장애인데 알다시피 청각장애든 학습장애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차용하기 때문에 뭐 청각장애든 학습장애든 상관이 없죠. 자, 김 교사, 다음 주에 지도할 국어 수업 주제는 방송국을 다녀와서인데 교과서 지문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학생들과 방송국을 직접 다녀온 후 국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칠판에 받아 쓰고 적은 글을 읽어준 후 학생에게 적은 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적은 글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읽기 활동하면 됩니다. 이거 딱 눈에 띄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가지고 뭘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의하고 받아쓰고 이거를 읽고 하는 언어경험정보급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경험정보급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버전이 의미중심 접근법이죠. 그러면 보기 내용을 보시면 기억, 읽기 교육과정 내용이 구조화되고 위계적이다. 이거는 해독중심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방송국을 다녀와서.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 디귿 구어와 문어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교사가 글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글을 썼다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의 김동삼 책에 나와 있는 언어경과 접근법과 총체적 언어교수법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문어가 부어의 2차적 관계를 얘기한다. 그런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리을 학생의 경험을 개별기 지도의 소재로 종종 활용한다. 네, 알다시피 대부분 개별할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음 읽기 지도 방법 중 부호 해독 강조법으로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이거 부호 해독이 아니라 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에 되는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경과 접근법 최고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이 언어경과 접근법과 관련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절차 정도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 책의사가 얘기했던 게 이 언어경과 접근법의 절차라는 거. 그리고 10번 자 의미중심 접근법을 적용하는 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중심 같은 경우에는 비교되는 게 해독중심입니다. 이 의미중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 또는 언어를 지도하는 방법이고요. 그에 반해 해독중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조화된 상태에서 학생에게 읽기 이해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러한 낮자와 소리 대응 관계를 알려주는 게 이제 해독중심 프로그램의 특징이죠. 기에 학생에게 알파벳 문자와 음소의 대응 관계를 가르친 후에 이렇게 엔트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거는 해독중심 접근법의 음원 분석적 접근에 해당하는 거죠. 파닉스 접근법.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영어 단어의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중심 접근법의 총체적 접근법이죠. 총체적 접근법 씁시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 또는 총체적 접근법. 그리고 디귿 영어 단어 자체를 문자 해독의 단위를 설정하고 문자 해독의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을 철자나 발음이 유사한 북 등등과 이렇게 구성하려고 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독 중심 접근법도 두 가지 활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언어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그림을 그리게 한 후 학생이 표현한 것 중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영어 단어인 이것들을 읽기 쓰기자로 구성하라고 한다. 이 같은 경우는 경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봤던 언어 경험 접근법이라고 본다고 하면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고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 비교되는 것과 같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해독중심 접근법과 그리고 의미중심 접근법의 하위 유형과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드디어 나오죠. 왜? 앞에서 이렇게 10년 중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경과 접근법의 특징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 해 11년 중등에서는 이 언어경과 접근법의 단계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받고 있단다를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설 자료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언어경과 접근법과 관련된 토의하기, 받아쓰기, 읽기, 단어학습, 다른 자료 읽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죠. 이걸 바탕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리을과 기읍과 미음과 니은과 디귿 순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쓰도록 하는 것도 최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토받고 있단다. 이 단계를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읽기 유창성 교수법이잖아요. 정말 재밌는 건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뭐가 안 나왔다고 김현삼 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2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뭘 많이 생각했냐면 의사소통과 관련된 조음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음 장애 유형이 그런 것 있잖아. 대치, 생략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 내용을 많이 접근했죠. 근데 그렇게 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읽기 유창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문제를 풀기 좋아요.
자, 옳은 내용만 있는 대로 골라라 했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학생 A는 글을 읽을 때 줄기 가를 줄기 느리라고 읽는 것과 같은 삽입어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가가 르로 바뀌었어. 근데 추가된 건 아니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대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어를 본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니은 그날 밤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를 읽을 때 바람이를 밤이라고 읽는 것 같은 대체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바람이가 밤이라고 바뀐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체가 맞아. 근데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또 생각을 했냐면 이거 생략이라고 본 사람들도 꽤 많아요. 생략이라고 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비읍과 그리고 리을과 미음이라고 본다고 하면 리을을 생략하고 이렇게 읽으면 네, 밤이라고 읽지 않느냐. 이렇게 본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서는. 근데 지금은 택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대치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디귿 읽기 유창성 지도를 할 때 학생 A가 잘못 읽은 어절에 대해 교조적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조적 피드백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일단 일정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 교조적 피드백을 해주고 이 교조적 피드백을 할 때에도 재밌는 거는 틀린 부분만 다시 읽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까지도 좀 연결시켜서 읽도록 해서 학습의 내용을 유지하는 이러한 형태도 교정적 피드백에서는 보인다는 거. 자, 그리고 김교사, 또 학생 A는 글을 읽을 때 한 단어나 어절씩 또박또박 끈을 읽어서 읽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리을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읽기 자료를 반복해서 소리 내용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늘 나오는 거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읽기 유창성 지도를 할 때 어떤 읽기 자료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건가요? 가능하면 미음 학생 A가 읽기 어려워하는 단어나 어절이 많이 포함된 짧은 읽기 자료를 선택해서 지도를 해야 새롭고 어려운 단어나 어절을 더 정확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돼요. 알다시피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90%를 읽는 수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교수적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수적 수준이 되는 걸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러면 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되고 나서 꽤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때는 좋은 문장에 좋은 오류로 이걸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용어들이 낯설었기 때문에 많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현삼 책에 나와 있는 읽기 유창성 오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다음에 사용된 교수 방법으로 옳은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김 교사는 학생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충성스러운 진돗개 단원을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다. 먼저 학생에게 교재에 있는 그림과 목차를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도록 하고 학습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 학생에게 한 단락을 읽고 요약 및 토론하고 잘못된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고 평가하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학생들은 세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에 학습장애 학생들을 한 명씩 포함시켰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질문, 요약, 명료와 수정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토론을 주도하도록 안내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혜적 교수법, 상보적 교수법에 관련된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딱 뜨이잖아요. 질문, 요약, 명료화, 그리고 평가 이렇게 뜨이잖아요. 예질 요명이라고 표현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보적, 호혜적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된 대화를 할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질 요명을 통해서 읽기,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교수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호혜적 교수법, 교육과정 중심 교수법, 전략중재 교수법, 통합전략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김동현 선생 책의 학습 전략과 관련된 중재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전략중재 교수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 시험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과정중심 교수법과 통합전략 교수법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중심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 상황이나 특수 학급에서 배웠던 학습 전략을 일반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합전략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학습 내용과 학습 전략을 가르치기 때문에 얘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전략중재 모형 같은 경우는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와 관련있기 때문에 저 내용은 시험 문제 종종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착교수법, 앵커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공학 내용에서 이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일단 기억해야 될 건 호혜적 교수법 관련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 읽기 이해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지도할 때 적절한 교수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지문을 보시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와 관련된 특성들을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교수 전략으로 가장 먼 것을 찾아보시면 1. 읽을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이해 교수와 관련해서는 읽기 전 전략에 이러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1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 읽기 전 활동으로 제목들 훑어보게 해서 읽기 내용을 짐작하도록 한다. 읽기 전 전략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예측하기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 3.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를 해서 글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 같은 경우에도 중전략의 글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내용도 맞는 내용이죠. 4. 중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서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중전략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가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5.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픽 조율자를 사용해서 그런 내용을 시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읽기 중 전략에 그래픽 조율자 사용하는 게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위 내용이 사실과 의견은 아니야. 즉 문자 언어와 그리고 음성 언어와 관련해서 뭘 하고 있다고 얘네들은 그냥 비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설명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사실과 의견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종종 나왔다는 거. 질문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조율자 사용을 맞는데 위 질문이 사실과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5번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다음은 읽기 학습장애 학생 A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A에게 적합한 읽기 이해 지도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죠. 자, 학생 특성을 본다고 하면 비교 대제 형식의 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글의 구조에 대한 교수를 해야 됩니다. 뭘로 통해서? 그래픽 조율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글과 관련된 사전 지식 활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예측하기와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을 읽고 주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읽기 이해와 관련된 전주에서 특히 중심 내용 파악하기 중전략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본문을 읽기 전에 제목을 읽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도록 한다. 방금 얘기했죠. 예측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니은 단서를 활용해서 글의 중심 내용을 찾고 이를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하면 주제대 파악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귿 일견 단어 접근법 같은 해석 중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단어의 의미 형성을 유도한다. 알다시피 일견 단어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언어 교수법의 한 가지 방법으로 언급하는 내용인데 얘는 해석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답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의미 중심으로 바꾸면 답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리을 주어진 글과 관련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개념 지도를 작성해서 지도한다. 이 개념 지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조율자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픽 조율자를 사용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글을 읽고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은 맞는 내용이고 니은 비교 대조 형식을 글을 지도할 때 아래와 같은 그래픽 조율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비교 대조가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에 가깝다? 원인과 결과에 가까운 그래픽 조율자의 예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되기 때문에 1번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6분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